울산의 이른 아침 7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놀이터로 향한 아이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고 절망에 빠진 엄마는 밤새 아이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이 사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뒤를 조용히 쫓던 어둠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악.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의 치열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울산의 이른 아침, 태화 강변을 따라 흐르는 안개가 도시를 감쌌다. 30대 중반의 이수진은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다. 7살 아들이 어젯밤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경찰관이 물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오후 5시쯤 놀이터에 간다고 했는데 저녁 7시가 되어도 안 와서 찾으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40대 중반의 김영사는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계에서 15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아침 8시에 출근하자마자 실종신고서를 받아들었다. 아동실종 사건은 초기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박지훈 만 7세, 키 120cm, 체중 25kg, 어머니 이수진 씨 신고로 실종신고 접수. 김영사는 동료들에게 사건을 브리핑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레미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어제 오후 5시경이 마지막이다. 현장에 도착한 김영사는 이수진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부어 있었고 손톱은 불안감에 뜯어져 있었다. 형사님, 제 아들 꼭 찾아주세요. 지훈이는 제가 혼자 키우는 아이예요. 아빠가 없어서 저밖에 없거든요. 김영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역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8년 전 자신의 실수로 한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유괴 사건의 용의자를 놓쳐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영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수진은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김영사는 먼저 아파트 단지의 CCTV를 확인했다. 어제 오후 5시경 지훈이가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영상에서는 지훈이를 찾을 수 없었다. 놀이터 주변 상가들의 CCTV도 확인해봐야겠어. 김영사는 동료 박순경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의 출입자 명단을 받아와. 김영사는 놀이터를 자세히 살펴봤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 평범한 아파트 놀이터였다. 하지만 그의 경험상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는 놀이터 바닥을 꼼꼼히 훑어봤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순경이 놀이터 한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파란색 체크 무늬의 천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다. 이수진 씨, 지훈이가 어제 입고 나간 옷이 어떤 거였죠? 김영사가 물었다. 파란색 체크 무늬 셔츠에 검은색 바지였어요. 아, 그리고 빨간색 운동화를. 이수진이 대답하다가 천 조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지훈이 셔츠 같아요. 김영사는 천 조각을 증거봉투에 넣으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놀이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평소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이 타이어 자국. 어제 비가 온 후에 생긴 것 같다. 김영사는 동료에게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 트럭이나 벤 종류의 큰 차량으로 보인다. 오후가 되자 김영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제 오후에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50대의 박 씨는 달랐다. 아, 그러고 보니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제 오후 6시쯤에 이상한 차를 봤어요. 회색 승합차였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처음 보는 차였거든요. 그 차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사가 메모를 준비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였던 것 같아요. 차 뒤쪽 유리에 검은 필름이 붙어 있어서 안이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박 씨는 잠시 망설였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였어요. 코로나 때도 아닌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나 싶어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김영사의 직감이 작동했다. 15년간의 수사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 번호판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김영사는 즉시 울산 전체 교통감시 카메라를 통해 회색 그랜드 스타렉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울산 지역에만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가 37명이었다. 이 중에서 회색 승합차나 밴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봐. 김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밤이 깊어가도 김영사는 집에 가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뒤적이며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형사님, 교통 감시 카메라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온 연락이었다. 어제 오후 6시 20분경 울산 시내를 벗어나 경주 방향으로 향하는 회색 그랜드 스타렉스가 포착됐습니다. 번호판은? 확인됩니다.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봤는데 김영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다. 소유주가 누구죠? 최민호 41세. 주소는 경주시입니다. 그런데 형사님, 이 사람 전과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2021년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특수절도로 벌금 300만 원. 김영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리고 절도 전과까지 있었다. 최민호는 전형적인 반복 범죄자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시 경주서에 연락해서 최민호의 거주지 확인하고 우리도 지금 출발한다. 김영사는 권총을 확인하며 일어났다. 경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사는 과거를 떠올렸다. 8년 전 그 사건. 8살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자신이 용의자를 놓쳤던 그날. 결국 아이는 사흘 후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절규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반드시 살려서 구해내겠다. 김영사는 이를 악물었다. 경주서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최민호는 현재 거주지에 없었다. 이웃들의 증언으로는 사흘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집안에서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거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사는 동료들과 회의했다. 최민호의 과거 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새벽 2시 김영사는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지훈이가 실종된 지 벌써 30시간이 넘었다.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다. 최민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어젯밤 11시경 울산과 경주 사이의 한 폐공장 지대에서 신호가 포착되었다가 꺼졌다. 그곳으로 가봅시다. 김영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폐공장 지대는 을씨년스러웠다. 10여 년 전 문을 닫은 섬유 공장들이 즐비했다. 어둠 속에서 김영사와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건물들을 수색했다. 세 번째 건물에서 회색 그랜드 스타렉스를 발견했다. 번호판이 일치했다. 김영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인질이 있을 수 있다. 김영사가 손짓으로 지시했다. 공장 건물 안은 컴컴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뚫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김영사가 소리쳤다.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건물 2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김영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각 층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두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김영사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훈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지훈아, 괜찮니? 아저씨가 구하러 왔어. 김영사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밧줄을 풀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지훈이를 구출한 후 김영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아이는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다. 의사는 신체적으로는 탈수와 경미한 타박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지훈아, 나쁜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김영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려고 했어요. 1,000만 원이래요. 김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아동 성범죄가 아니라 유괴 및 인질범죄였다.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키가 크고 머리가 짧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손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상한 그림? 지훈이는 작은 손으로 용의 모양을 그려 보였다. 문신이었다. 김영사는 즉시 수사본부로 연락했다. 최민호 신상 정보에 문신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통신사에 연락해서 최민호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 요청서 법원에 제출하자. 한편 이수지는 병원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훈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와 분노가 교차했다.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내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한 놈을 반드시.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영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잡겠습니다. 새벽 4시 김영사는 폐공장 현장으로 돌아왔다. 국가수 감식팀이 도착해 증거 수집을 하고 있었다. 그랜드 스타렉스에서는 지문과 모발이 다수 발견되었고 지훈이가 묶여있던 방에서도 범인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형사님, 차량에서 발견된 지문이 최민호 것과 일치합니다. 감식팀장이 보고했다. 그리고 2차 조수석에서 휴대폰 충전기와 함께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감식팀장이 보여준 것은 편의점 영수증이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경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구입한 기록이었다. 이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봅시다. 김영사는 즉시 경주서에 연락했다. 편의점 CCTV에는 최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 단발머리에 수염을 기른 40대 남성. 오른팔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사람 맞습니다. 지훈이가 말한 특징과 일치해요. 김영사는 확신했다. 편의점 사장의 증언도 중요했다. 그 사람이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안 통하는지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김영사는 통신사로부터 최민호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3번의 발신 기록이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였다. 이 번호 소유주가 누구죠? 김영사가 수사관에게 물었다. 조회해보니까 이상하네요. 이 번호는 일주일 전에 개통된 선불폰입니다. 개통자 정보는 가짜로 되어 있어요. 김영사의 직감이 또다시 작동했다. 최민호에게는 공범이 있다. 그리고 그 공범이 유괴 계획의 실질적인 주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민호의 과거 교육관계, 출소 후 만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봐야겠다. 김영사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오전 9시 김영사는 최민호가 출소 후 일했던 건설 현장을 찾아갔다. 현장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민호는 한 달 전에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둘 때 뭐라고 하던가요? 큰돈 들어올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그냥 허세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작업자들의 증언도 비슷했다. 최민호는 한 달 전부터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했고 곧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혹시 누구와 통화하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말투가 되게 깍듯하게 하거든요. 김영사는 교도소 출소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최민호와 같은 시기에 수감되었거나 출소한 인물들을 조회했다. 그 중에서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을 별도로 분류했다. 오후 2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최민호의 은행 계좌에 지난달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입금자는 강철수라는 이름이었다. 강철수라는 인물을 찾아봐. 최민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회 결과 강철수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사기죄와 공갈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민호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경력이 있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기간에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김영사는 즉시 강철수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했다. 부산시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서에서 확인한 결과 강철수도 집에 없었다. 강철수의 차량 정보와 휴대폰 위치 추적을 동시에 진행하자 강철수는 검은색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는 울산 북구 지역이었다. 어젯밤 11시를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어진 상태였다. 김영사는 팀을 둘로 나누어 동시 수사를 진행했다. 한 팀은 강철수의 과거 거주지와 아지트를 수색하고 다른 팀은 울산 북구 지역의 교통감시 카메라를 분석했다. 오후 5시 울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강철수의 소나타가 발견되었다. 모텔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강철수는 어젯밤 10시경 체크인했다고 했다. 혼자 왔나요? 아니요, 젊은 남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짐도 다 챙겨서. 김영사는 즉시 모텔 방을 확인했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쓰레기통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찢어진 메모지였다. 메모지를 복원해보니 이수진 마이너스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수진의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1,500만 원. 김영사는 중얼거렸다. 지훈이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5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다.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강철수와 최민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어젯밤 늦게 무언가를 두고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텔 사장이 증언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사는 상황을 정리했다. 강철수가 유괴의 배우였고 최민호는 실행범이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았다. 밤 9시 김영사는 강철수의 과거 동료들을 만나러 갔다. 그 중 한 명은 강철수가 최근에 큰 사업을 벌인다고 자랑했다고 증언했다.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던가요? 부잣집 애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다고. 그때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김영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철수는 지훈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쇄 유괴범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자정이 넘어서도 김영사는 수사를 계속했다. 강철수와 최민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지난 한 달간 총 113번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복원되었다. 통신사의 협조로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타겟 리스트, 수금 계획, 안전가옥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새벽 2시 김영사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다. 강철수는 교도소에서 만난 최민호를 이용해 유괴 사업을 계획했다. 첫 번째 타겟이 이수진의 아들 지훈이었다. 하지만 최민호가 실수로 계획이 틀어지자 강철수는 도주를 선택한 것 같았다. 하지만 강철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사는 혼잣말을 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당직 근무자였다. 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또 다른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사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디서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9살 여자아이가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실종됐다고 합니다. 김영사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8년 전 놓쳤던 그 사건처럼 또다시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이다.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김영사는 속도계를 확인했다. 시속 140km. 제한 속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또 다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도착한 김영사는 즉시 상황 보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김민아 9살. 어제 오후 6시 30분 학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향했지만 도착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김영사가 해운대서 강력팀장에게 물었다. 아버지 김성호 씨는 해운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어머니 박미영 씨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합니다. 중산층 가정이죠.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수의 패턴과 일치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노리는 것이었다. 미나의 부모는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김성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30대 후반의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나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형사님, 저희 딸 꼭 찾아주세요. 미나는 겁이 많은 아이거든요. 낯선 사람만 봐도 무서워해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영사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니면 미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을 본 적은요? 김성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나는 항상 학원에서 집까지 같은 길로 다녔거든요. 겨우 10분 거리인데. 김영사는 즉시 미나가 다니던 학원으로 향했다. 학원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미나는 어제 오후 6시 30분에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향했다고 했다. 미나가 나갈 때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다만 학원 원장이 잠시 망설였다. 지난주부터 학원 앞에서 수상한 차를 본 적이 있어요. 김영사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어떤 차였죠?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학원 앞에 주차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으로 보이니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김영사는 즉시 학원 주변의 CCTV를 확인했다. 지난주 촬영된 영상에서 검은색 소나타가 학원 앞에 주차된 모습이 포착되었다. 번호판을 확대해보니 강철수의 차량이 맞았다. 강철수가 일주일 전부터 미나를 물색하고 있었다. 김영사는 확신했다. 학원에서 미나의 집까지의 경로를 따라가며 김영사는 교통감시 카메라를 하나씩 확인했다. 어제 오후 6시 40분경 한 교차로에서 미나가 검은색 소나타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미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미나는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 아이를 속여서 유인한 것 같습니다. 영상 분석팀이 보고했다.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용해 아이를 차량으로 유인했어요. 김영사는 이 수법이 전형적인 아동 유괴범의 패턴임을 알고 있었다. 사탕이나 장난감 또는 엄마가 사고 났다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것이다. 오전 7시 강철수의 휴대폰에서 신호가 잡혔다. 위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일대였다. 김영사는 즉시 수사팀과 함께 그 지역으로 향했다. 김해 진영읍은 산업단지와 농지가 섞여있는 지역이었다. 곳곳에 폐공장과 빈 창고들이 있어 범죄자들이 은신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 일대의 빈 건물들을 모두 수색하자. 김영사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검은색 소나타를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봐.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 후 한 농가에서 중요한 목격담이 나왔다. 70대의 농부가 어젯밤 10시경 폐축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봤다고 증언했다. 그 축사는 3년 전에 문 닫았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김영사와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폐축사에 접근했다. 건물 뒤편에 검은색 소나타가 숨겨져 있었다. 강철수의 차량이 맞았다. 축사 내부는 을씨년스러웠다. 오래된 사료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김영사는 권총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김영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다. 방문을 열자 미나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김영사는 즉시 아이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살아있었다. 미나야, 괜찮니? 아저씨가 구하러 왔어. 김영사는 밧줄을 풀며 아이를 깨웠다.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김영사를 보고 놀랐지만 곧 경찰임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철수는 없었다. 그는 또다시 도망친 후였다. 구급차 요청. 김영사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피해자 발견, 즉시 병원 이송 필요. 미나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김영사는 폐축사를 자세히 수색했다. 강철수가 남긴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축사 한 구석에서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다. 노트에는 여러 아이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학원, 부모의 직업과 추정 재산 규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강철수의 타겟 리스트군. 김영사는 노트를 넘겨보며 소름이 돋았다. 총 12명의 아이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지훈이와 미나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각 아이별로 요구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다. 지훈이는 1,500만원, 미나는 2,000만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안전가옥 후보지라는 제목하에 여러 장소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폐공장, 김해의 폐축사, 그리고 창원의 한 폐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창원 주소로 가봅시다. 김영사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강철수가 그곳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창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김영사는 강철수의 심리를 분석해봤다. 2번이나 계획이 실패했으니 상당히 초조해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대담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후 3시 창원시 의창구의 한 폐건물에 도착했다. 이곳은 예전에 인쇄소로 쓰였던 건물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였다. 건물 주변을 수색하던 중 뒷골목에서 강철수의 소나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량이 비어있었다. 강철수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김영사는 주변 상가들을 돌며 강철수의 행적을 추적했다. 인근 편의점 사장이 오늘 오전 10시경 수상한 남자가 선불품과 충전기를 사갔다고 증언했다. 그 사람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고 키가 크고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빨리 계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CCTV에는 강철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강철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휴대폰을 샀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 김영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울산서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이수진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만 다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위험하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김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철수가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제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조직적인 공갈 협박죄까지 성립되었다. 이수진 씨 가족 보호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통화 내용 녹음 준비하세요. 저녁 6시 김영사는 창원에서 울산으로 돌아왔다. 이수진의 집 주변에는 경찰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형사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수진은 집안에서 지훈이를 꼭 안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엄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형사님,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해칠까봐.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김영사는 다짐했다. 밤 10시 강철수가 새로 산 선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다. 이수진이냐? 1억 원 준비했나? 저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발 1억이 없으면 5천만 원이라도 준비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너희 가족 모두 찾아갈 테니까. 통화는 3분간 계속되었다. 강철수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했고 이는 모두 녹음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통신사의 협조로 선불폰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강철수는 마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사는 즉시 마산으로 향했다. 자정이 넘어 마산에 도착한 김영사는 강철수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점을 수색했다. 그곳은 마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이었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김영사는 의문을 품었다. 수색팀이 산비탈을 뒤지던 중 한 폐가에서 불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니 강철수가 혼자 앉아 있었다. 김영사는 동료들과 함께 폐가를 포위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새벽 1시 마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폐가는 고요했다. 김영사는 권총을 꺼내 들고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포위했다. 15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강철수, 경찰이다. 나와라. 김영사가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폐가 안에서 잠시 소음이 들렸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사인가? 소문 많이 들었다. 15년 전 그 사건도 알고 있어. 김영사의 가슴이 철렁했다. 강철수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8년 전 말이야. 내가 놓친 그 아이. 김민수였나? 결국 죽었잖아.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김영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8살 김민수가 유괴되었을 때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범인을 놓쳤고 결국 아이는 사흘 후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일은 지금과 상관없다. 나와서 체포에 응해라. 상관없다고? 내가 그때 제대로 했다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강철수가 계속 도발했다. 김영사는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범인의 심리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3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입한다. 들어와봐. 하지만 조심해. 내가 뭘 준비해놨는지 모르거든. 김영사는 폐가의 구조를 파악했다. 단층 건물로 앞뒤 출입구가 있었다.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어 탈출로는 제한적이었다. 뒤쪽 포에는 유지하고 앞쪽으로 진입한다. 김영사가 수신호로 지시했다.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캄캄한 실내가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뚫고 있었다. 강철수는 안쪽 방에 있는 것 같았다. 강철수,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순순히 나와라. 도망? 나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 거래를 하려는 거지. 김영사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강철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후반의 마른 체형, 얼굴에는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 휴대폰에는 폭탄 제조법과 독성 물질 구입처가 저장되어 있어. 내가 잡히면 이 정보들이 인터넷에 퍼질 거야. 김영사는 강철수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요즘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위험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위협은 소용없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내가 저지른 죄목만 해도 수십 가지다. 수십 가지? 그렇게 많나? 그럼 어차피 인생 끝이네. 그때 강철수가 갑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뒤쪽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어 탈출할 수 없었다. 김영사와 동료들이 즉시 강철수를 제압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강철수는 수갑이 채워졌다. 강철수, 너는 아동복지법 위반, 유괴,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 강철수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어차피 끝이야. 어차피 다 끝이라고. 새벽 3시 강철수를 울산서로 이송한 김영사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실에서 강철수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점차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왜 아이들을 노렸나?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쉬워 보였거든. 부모들이 아이만 무사하면 돈을 줄 것 같아서. 최민호와는 어떤 관계인가? 감옥에서 만났어. 그 놈은 단순해서 이용하기 좋았지. 더러운 일은 그 놈이 하고 나는 뒤에서 계획만 세우면 되니까.
김영사는 강철수의 발언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타겟 리스트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유괴할 계획이었나? 그렇지. 한 명당 평균 2천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이었어. 12명이면 2억 4천만 원. 그 돈으로 해외 도피할 생각이었거든. 김영사는 강철수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충동범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자였다. 지훈이와 미나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했나? 아니, 그런 건 안 했어. 돈만 받으면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놔둘 생각이었거든. 살인이나 성범죄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김영사는 강철수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상황에 따라 더 큰 범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오전 9시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도착했다. 강철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 피해자 강철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동 유괴와 인질강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영사가 검사에게 브리핑했다. 피해 아동 2명을 구출했지만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범 최민호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 도주 중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고 곧 검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민호는 이틀 후 대구에서 검거되었다. 그는 강철수와 달리 즉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강철수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한 거예요. 최민호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법은 공범에게도 엄격했다. 최민호 역시 유괴, 인질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 달 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김영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피고인 강철수는 교도소에서 만난 최민호를 공범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동 유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강철수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인생 망한 것 뭐래도 소용없어. 라며 체념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최민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선고가 내려졌다. 강철수는 무기징역, 최민호는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선고 후 김영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수진과 지훈이 모자, 그리고 김성우와 박미영, 미나 가족이었다. 형사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영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8년 전의 그 사건이 남아 있었다. 김민수라는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훈이가 김영사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나쁜 사람 잡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김영사는 깨달았다.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지금 구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미나도 아빠 품에 안겨서 김영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또 나쁜 사람 나타나면 또 잡아주세요. 김영사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아저씨가 꼭 잡아줄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영사는 사무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하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아동 대상 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골든타임 72시간 내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출해야 한다. 김영사는 보고서에 적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심리 패턴을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들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저녁 7시 김영사는 집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의 무사한 모습을 보며 김영사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영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형사님, 지훈이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놀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김영사는 서재에서 사건 파일들을 정리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사는 두렵지 않았다. 1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 김영사는 혼잣말을 하며 사건 파일을 덮었다. 창밖으로는 울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따뜻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고 김영사는 그 일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김영사의 사명은 계속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